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이와 같이 적혀있듯이 351페이지에서 353페이지 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일단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대한 과정들을 볼 거고요. 다음에 이 50총선거를 통해 구성이 된 이 재헌국회 활동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 351페이지를 보시면 그 이전 시간 이 유엔 소총회를 통해서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 이 50총선거가 결정이 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 50총선거를 두고 좀 몇 개의 갈등이 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갈등이 이 제주 4.3 사건이고, 두 번째 갈등이 이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보면, 자, 351페이지 맨 밑에 읽기 자료도 있지만, 이 50총선거가 이제 결정이 되자 이 50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남노당, 이 남한노동당이라고 하는 이 좌익 세력들이 이 50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에 내려가가지고 무장 봉기, 무장 폭동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주도에서 봉기를 일으킨 이런 남노당 세력들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경찰들이 제주도에 투입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좀 무고한 이런 제주도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제주도 A 마을에 가보면 모두 다 똑같은 날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고, 옆마을, 이 B 마을에 가보면 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날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주 4.3 사건, 1948년 4.3 사건이 상당히 여파가 컸기 때문에 이 50총선거가 끝난 10월 19일에도 아직까지 그 사건 여파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에게 제주도에 내려가가지고 이 제주도에 무장 공개 세력들을 진압을 해라 이런 명령을 받은 군대 내에서 이 좌익 세력들이 또 무장 공개를 일으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발생하게 되는 여수 순천 10.19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48년 5월 10일 이 50총선거가 실시하게 되는데, 이 50총선거의 의의를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보통선거라고 하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통선거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내가 남자든 여자든 성년이 되면 다 투표권 하나씩, 내가 돈이 많이 있든 돈이 많이 없든 성년이 되면 투표권 하나씩, 내가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투표권 딱 하나씩, 내가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성년이 되면 투표권 하나씩, 즉 이렇게 아무 차별 없이 성인에게 투표권 하나씩 주어지는 것을 이 보통선거라고 하는데, 이 50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보통선거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50총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이런 국회의원들을 이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재헌 국회의원이 무엇이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큰 틀이라고 쓰면 헌법이었기 때문에 이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이다. 원래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라면 이 재헌 국회의원만 특이하게 임기 2년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50총선의 한계라면 이 남북 협상파, 이 김구라든지 그런 좌익 세력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한계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보통선거다 이런 50총선거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50총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 재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이 재헌을 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이 재헌 헌법이 제정이 되게 되는데, 이 재헌 헌법은 일단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런 삼권 분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이거 간접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령과 아예 부통령을 선출을 한다. 직접 선거랑 이 간접 선거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체제처럼 국민 투표권 하나씩 내 손으로 한 표를 놓아가지고 내 손으로 직접 뽑은 그런 대표자를 뽑았을 때를 이 직접 선거라고 한다면, 이 간접 선거는 이 재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거든요. 일단은 국민이 손으로 뽑은 이 재헌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아주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간접 선거라고 하는데, 역시 이
제한헌법에는 간접선거를 통해 이 정통령과 이 부통령 공천했다. 그래서 이 정통령, 즉 대통령에는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에는 이시영이 당선이 돼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이 정부가 수립이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고요. 그러면 여기 재헌 국회의원, 이런 재헌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이런 재헌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352페이지 펴주시고요. 352페이지 보면 이 재헌국회 활동이 총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 친일파 청산이고 두 번째가 이 농지개혁. 자, 먼저 친일파 청산을 보면 우리나라가 30년이 넘게 일본에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변절자들, 또 일본에 불붙어가지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광수라든지 또는 최린이라든지 최남선이라든지 뭐 친일경찰 노덕수로이라든지 이런 많은 친일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일파 청산이 당시 재헌국회의 가장 큰 이런 미션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우리나라의 숙제로 남아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친일파 청산을 하기 위해서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을 1948년에 개정을 하고 이 법을 기초로 이 법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 반민특위가 1948년에 조직이 돼가지고 친일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점을 보면 먼저 페이지 352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거의 좌절된 친일파 청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네 번째 보면 48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이 되고 밑에 생각을 키우는 자료를 보면 이 반민특위의 활동,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민특위 설치하고 광범위하게 친일파를 조사하고 체포했다 했는데 자 먼저 한계 1번을 보면 이 이승만 정부는 이 반민특위 활동이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좀 한계가 있기도 했고 두 번째가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에요. 국회 프락치 사건. 이 프락치가 무엇이냐? 첩자입니다. 첩자. 여기 반민특위 활동에 반대를 하는 친일 출신의 이런 국회의원들이 여기 재헌국회 안에 이제 북한의 프락치 첩자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을 하면서 이 반민특위에 가담했던 국회의원들을 구속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 반민특위의 사람들이 구속이 되니까 이 반민특위 활동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세 번째가 일부 경찰들이 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네 번째는 반민특위 활동 기간마저 축소가 되면서 결국은 이 활동이 흐지부지되고 그리고 친일파 청산이 좌절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민족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이런 반민특위 활동들 한번 봤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농지개혁. 이 농지개혁 페이지 353페이지 이 부분을 보면 되는데 자 먼저 왜 우리나라가 농지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 상황을 보면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됐거든요.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일단은 일반 사람들의 이런 경제 체제를 안정화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당시 지주 전호제, 당시 소장농, 지주의 땅을 빌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60%입니다. 농가 중에서 농가 중에 60%가 소장농이기 때문에 이런 소장농을 감소시켜가지고 국가의 이런 안정을 바라는 그런 첫 번째 비용이 있다면 두 번째는 당시 이보다 더 앞서가지고 북한에서 이 토지개혁이 일어난 토지개혁. 당시 토지개혁이 무엇이냐? 친일파라든지 5정보 이상, 5헥타르 이상 토지를 가진 그런 지주들에 대해서 무상 몰수해가지고 일반민들에게 무상 분배하는 그런 토지개혁이라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이런 농지개혁에 대한 불만과 그런 요구가 일어나니까 1949년에 이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고 이 제정된 농지개혁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950년 농지개혁이 실시하게 되거든요. 이 농지개혁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3정보 소유 상한을 3정보 소유 상한 즉 1정보가 1헥타르인데 3정보 이상 가지고 있는 지주는 이제 토지를 이제 좀 자동적으로 좀 팔아야 된다. 그에 따라서 이 유상비 3정보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의 토지를 이제 돈을 주고 유상비해가지고 일반 소장농들에게 돈을 받고 분배를 하는 유상 분배 이렇게 있었고 다음에 이 원칙이 경자유전 경작하는 자가 이 농지를 갖는다. 이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이 농지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약간 이 농지 개혁이 무엇이냐 이렇게 좀 한계를 보면 먼저 이 1950년에
6.25 전쟁이 발생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 농지개혁의 기간이 좀 더 연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게 농지개혁법이 1949년에 제정이 되는데, 이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자마자 이게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 농지개혁법이 이제 제정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이전부터 지주들이 소장농에게 자신의 땅, 3정보 이상의 땅을 강매를 한다든지, 또는 이 농지개혁이 진행이 되니까 자기 땅을 미리 다 팔아버린다든지 그런 한계로 좀 발생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렇게 제헌국회 활동들을 한번 봤고요. 353페이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 좀 보시면 되겠고, 북한 정부의 수립에서 위에서 세 번째, 아까 설명했듯이 북한의 토지 개혁을 실시했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우리나라 농지개혁 유상매입, 유상분배와는 다르게 우상몰수, 우상분배 이렇게 했었고 7, 8, 이 토지도 뺏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과 각종 자원을 국유화하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53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그래프. 여기 보면 1949년에 이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는데, 여기 47년 말부터 갑자기 이 소작지 면적이 감소하고 이 자작지 면적이 증가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 농지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지주들이 3정복 이상의 이런 농지를 강제로 소장농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그래프가 이 모습 나타냈고, 어쨌든 농지개혁에 따라서 지주 전호제가 우리나라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는 이런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가 확립이 되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정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